어느 날 우리는 사토라는 사람을 본다. 그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은 타입으로 끊임없이 과도하게 생각하고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부담을 짊어진다. 거절을 못해서 항상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떠맡으며 알았어, 괜찮아 라고 말하며 모두와 함께 간다.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문이 닫히기 직전 간신히 버스를 잡는다. 서서 숨이 차오르는 동안 그는 젊었을 때 버스를 쫓아다니던 미친 듯한 시절을 떠올리며 심장이 멈추지 않던 때를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30에 가까워지면서 무릎조차 그만하자고 말하는 것 같다. 그는 요일을 세며 일요일임을 깨닫고 맞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붐비고 일정이 엉망인 거구나 라고 말한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친구를 우연히 마주치는데 친구는 놀라며 묻는다. 너 주말에도 일하냐? 사토는 대답한다. 응, 그 새 직원이 다 망쳐놨거든. 당연히 누구도 그 엉망인 걸 치우지 않겠지. 나밖에? 이 회사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의 친구가 말한다. 야, 게임 디자인이 완전 엉망이야. 누군가 너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해야 해. 이대로 가면 삼겹살도 못 넘길 거야. 마치 노예처럼 보여. 어쨌든 사토는 책상에 앉아서 번아웃 모드로 전환하고 미친 듯이 일하다가 결국 사무실에서 잠들기 시작해. 어느 날 귀여운 동료가 와서 말했어. 새 게임인 월드가 불만을 받고 있다고. 초보자에게 너무 어렵대. 아이디어 있어? 그래서 천재 사토가 말했지. 너무 쉽게 만들면 프로들이 짜증낼 거야. 하지만 초보자들에게 무기, 맵, 폭탄을 넣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그 훌륭한 아이디어는 바로 승인받았어. 하지만 누가 그것을 실행할까요? 물론 사토죠. 그의 친구가 일을 그에게 떠넘기고 떠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토는 다른 문제를 기억하고 고객이 서두르며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친구에게 다른 게임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혹독한 근무일이 끝난 후 그는 자신이 인간임을 깨닫고 혼자 점심을 먹으러 나가 시끄러운 사무실에서 벗어난 평화를 찾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하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 그녀의 엄마가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행히 그녀가 내가 그녀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 오래된 회사 게임을 열고 로그인합니다. 나가는 친구가 말합니다. 아내가 날 죽이기 전에 가야 해. 이미 곤란한 상황이야. 사토는 대답합니다. 집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니 좋겠네요. 친구가 그에게 말하길. 그게 좋다면 결혼해서 좋은 여자 찾으라고 해. 인생을 시작해, 친구야. 그 말이 사택에 큰 충격을 줬어. 그날 두 번째로 무너진 거야. 사토는 결국 사흘 연속으로 사무실에서 자게 돼. 그래서 그의 눈은 이제 팬더처럼 까매졌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30시간 넘게 일해. 마침내 일을 마치고 나면 그는 바닥에 누워 가난하고 지친 아이처럼 잠이 들어. 하지만 깨어나면 책상도 컴퓨터도 없어. 그는 낯선 세계에 있고 어디지라고 말해? 꿈꾸고 있는 거겠지. 그는 휴대폰을 꺼낸다. 이제 그 휴대폰은 고등학생의 전화기처럼 작아 보인다. 하지만 꿈에서는 뭐든지 가능하지. 그가 그 지역을 걸어가면서 그곳이 회사의 게임 중 하나, 특히 전쟁 세계 RPG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놀랍게도 게임에서 보던 같은 버그들이 꿈속에 나타나고 있다. 잠을 자는 중에도 문제는 그를 괴롭히지.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을 저주해버리고 싶다. 그는 지도를 열고 드래곤 밸리에 도착했음을 확인한다. 그는 적의 야간 습격의 흔적을 발견하고 지도, 연구원, 그리고 세 개의 운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건 그가 회사에서 제안했던 계획과 동일하다. 기사들이 공격할 때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하지만 화살이 그의 얼굴에 꽂혀. 그는 신음한다. 어떤 꿈이 고통을 느끼게 만들까? 화살이 폭풍처럼 쏟아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유성만 남는다. 그 유성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적들을 쓸어버린다. 하지만 한 사악한 도마뱀은 살아남는다. 그는 검을 던지며 말한다. 어서 남자답게 싸우자. 그는 검을 잡고 갑자기 사토는 태어날 때부터 전사인 것처럼 싸우기 시작한다. 마치 검이 항상 그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그는 도마뱀을 물리친다. 그의 레벨이 300으로 올라가고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돈과 전설의 검을 발견한 후 이제 진짜 게임 플레이가 시작된다고 말하며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놀랍게도 그는 흥분한다. 행복이 그를 가득 채운다. 그는 걱정 없는 젊은이처럼 다시 게임을 한다. 밤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는 우연히 들어선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준비를 하며 다음 날 깨어난다. 그는 수많은 마법의 장소를 방문하며 그 아름다움과 자연에 매료된다. 결국 그는 전사 요새라는 곳에 도착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를 펼친다. 가장 가까운 도시는 이제 살루시이다. 그래서 그는 요새 위로 날아가 정상에서의 경치를 감상하려 하지만 드래곤이 공격해온다. 그는 강력한 일격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드래곤을 흔들어 퇴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드래곤이 가는 길은 무고한 병사들에게로 이어지므로 그는 그들이 공격받기 전에 경고하기 위해 서둘러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습니다. 드래곤이 그들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병사들은 드래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살을 쏘지만 군대의 만녀가 치명적인 주문을 걸어 드래곤을 쓰러뜨립니다. 병사들은 드래곤을 처치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것은 다시 사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정말로 운이 없습니다. 사령관은 마녀 자인에게 드래곤이 도망치기 전에 빨리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자이나는 바람 주문을 촌주레하여 드래곤에게 쏘지만 그것은 역효과를 일으켜 그녀를 공중으로 날려보냅니다. 그녀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토가 이를 보았을 때 그는 영웅처럼 날아가서 그녀가 땅에 닿기 전에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게 친구들 사토의 새로운 세계에서의 여정의 시작이었어. 부드러운 사토는 마녀를 구한 후 아주 매끄럽게 땅에 착지했어. 그 소녀는 그와 그의 카리스마에 매료되었고 마치 TV 광고에서 꿈의 왕자를 본 듯했어. 그녀는 말했어. 나는 자이나, 의회의 개인 경호원이에요. 군대의 마녀, 17세. 그리고 내 인생에는 아무도 없어. 그녀의 눈은 반짝이며 분위기가 로시해졌어. 하지만 그녀가 완전한 로맨틱 순간을 즐기기도 전에 그녀의 친구 리로가 불과 화살을 들고 난입하며 소리쳤어. 내 친구에게서 떨어져. 이 짐승아, 아니면 불태워버릴 거야. 자이나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며 말했어. 그가 나를 구했어. 이 친구는 정말로 땅에서 나왔어. 그가 없었다면 지금 나는 죽어 있었을 거야. 배경에 느린 음악이 흐르고 있었겠지. 하지만 리로는 설득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고 그들의 유형도 알아요.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사기꾼일 뿐이에요. 움직이거나 둘 다 태워버릴 거야. 약속하는데 난 기분이 아니야. 그래서 사토는 긴장을 풀라고 말하며 진정하라고 했어요. 아가씨들, 나는 그냥 지나가는 가난한 무역상일 뿐이에요. 당신 친구가 넘어지는 걸 봤고 도우려고 했어요. 내 잘못인 것 같네요. 그들이 다시 반응했어요. 상인인데 물건도 없이 돌아다니는 게 언제부터였지? 이 바보야? 아니면 잠깐 모욕하지 말아야겠어요.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삐질 테니까. 그는 대답했어요. 별똥별을 봤을 때 말이 도망쳤어요. 나와 달리 쉽게 겁먹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정말 별똥별을 봤다면 도망쳤겠지. 그들이 착지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사토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성 근처 할아버지 묘소를 방문하던 중에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말이 뛰쳐나가서 잡을 수 없었어요. 자이나가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서류 보여줘요.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말과 함께 수레에 있었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정말로. 결국 그녀는 그를 믿고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가자, 영웅아. 우리 도시에서 새 서류를 만들어줄게. 살룹 바로 근처야? 그는 즉시 동의했어요. 그는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자 자이나는 중요한 일이 있어 작별 인사를 했고 그는 아이오나라는 다른 소녀와 함께 신분증 발급 사무소로 갔어요. 그들은 그에게 말했어요. 손을 만나 스톤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리고 사토는 잘 되기를 바랐어요. 그가 손을 올렸을 때 그의 레벨업 이전에 예스탯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비자와 입국 허가를 주었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직원이 경고했다. 갱신 없이 10일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돈이 없으면 노예가 될 거라고. 사토는 생각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여기서도 노예가 나를 쫓고 있다. 나는 언제쯤 한숨 돌릴 수 있을까? 그 후 그는 머물 곳을 찾았다. 주위를 둘러보던 중 한 소녀가
그가 이곳에 새로운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손을 잡고 그녀와 엄마가 사는 여관으로 끌고 갔다. 그는 가격이 저렴하고 장소가 괜찮은 것을 보고 그곳에 방을 예약했다. 그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자 엄마가 남은 음식을 내주었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먹으면서 다시 진짜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저 엄마는 그에게 짐승왕이 드래곤과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도망친 비겁한 상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왕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가 마지막으로 패배한 것이 70년 전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덧붙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약한 와이번 종류를 제외하고는 드래곤이 없습니다. 진짜 드래곤은 조부모님 시절 먼 나라에 나타났고 그들은 매우 게으릅니다. 그들은 거의 깨어나지 않습니다. 식사 후 그는 소녀 마르카에게 물건을 사기 위한 시장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내가 직접 데려다 줄게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이곳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는 동의하고 그녀와 함께 갔다. 시장에서 그는 사람들이 야수왕을 조롱하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 사토는 화가 나서 괴롭히는 사람에게 물었다. 너 문제라도 있어? 이 사람들 놔둬. 그 남자는 대답했다. 왜 신경 써? 사토는 말했다. 나는 많이 신경 써. 내 나쁜 면을 보게 되기 전에 물러나. 괴롭히는 사람은 겁을 먹고 떠났다. 사토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떨어뜨린 장작을 주워서 게임에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웅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말차와 함께 쇼핑을 계속하며 현지인들보다 더 상인들과 흥정을 했다. 우연히 소녀들로 가득 찬 마차가 지나갔다. 그중 한 명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그가 제대로 볼 수 있기 전에 마차는 사라졌다. 그는 여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며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을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캐릭터들과 장소들은 내가 돌아가면 놀라운 게임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잠깐 내가 어떻게 음식을 맛봤지? 칼날의 타격을 느꼈지. 이게 정말 꿈인가? 답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세계를 즐기고 가능한 한 많이 배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이 경험을 게임 개발자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르카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친구야. 너의 여자친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벌써부터 까다롭게 굴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제 막 도착했잖아요. 기억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 직접 확인해봐. 그는 밖으로 나가서 자이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도시를 탐험하러 나갈래? 오늘은 휴일이고 하루 종일 한가해. 사토는 느긋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었지만 자이나는 그에게 도시를 보여주기로 결심했고 그는 그래, 좋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둘은 차분히 산책을 했다. 자이나는 설명하려 했다. 오늘 너와 함께 나온 건 어제 네가 해준 일에 감사해서야. 사토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 너희들이 나한테 너무 감사해서 거의 과부하 걸릴 뻔했어. 너희가 나를 술루로 데려갔고 무료 거주권도 줬잖아. 더 바라는 게 뭐겠어. 아마 그냥 여기서 지내면서 네가 돌봐주는 게 좋겠어. 하지만 평소처럼 자이나는 말을 피하며 말했다. 뭐 좀 먹으러 가자. 그래서 둘은 실제로 음식을 사러 갔지만 갑자기 장난꾸러기 아이가 자인에게 부딪혀서 그녀가 엄마에게서 받은 가장 좋아하는 블라우스에 더러움을 묻혔다. 자이나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청소할 사람을 찾을게요. 새 것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마녀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청소는 저에게 맡기세요. 청소 마법으로 반짝이게 해드릴게요. 사토는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는 세탁소를 찾고 있었지 마녀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고 비밀을 나누려는 듯 그들을 옆으로 끌어당겼고 순식간에 얼룩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어요.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며 세탁 세제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빛나는 마녀에게 감사했어요. 걷는 동안 사토는 철학적인 기분에 빠져들며 물었어요. 마법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 마법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자이나는 대답했어요. 저는 3년 전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조금의 두뇌와 노력만 있으면 돼요.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놀리며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건가요? 그는 말했어요. 제가 묵고 있는 여관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나는 깨끗한 게 좋다. 그래서 마법이 해결책이다. 나는 샤워를 하거나 죽는다. 두 사람은 도시를 탐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길에서 그들을 멈추고 물었다. 스킨케어 크림 필요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마음씨 좋은 사토는 일로 손이 다 건조해진 여관 주인을 떠올리며 가난한 여관 주인을 위해 5개의 병을 사야겠다 생각했다. 자이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도시를 다 봤어. 다른 곳 가고 싶은 데 있어. 그는 말했다. 도시 전체를 위해서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줘. 그 풍경을 만끽하게 해줘. 그래서 그녀는 그를 성벽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만을 위한 장소였죠. 하지만 사토는 물론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는 심지어 자이나의 마음에도 들어갔죠. 거기서 그는 정말로 느끼고 있었어요. 얼굴에 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마치 볼리우드 장면처럼 그리고 갑자기 풍차를 발견하고 자인에게 물었어요. 그 풍차는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하나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건 미리예요. 하지만 와이번이 우리를 공격하면 방어 포대로 변해요. 보고 싶어. 그가 말했어요. 지금 바로 가자. 가는 길에 그녀가 말했어요. 볼리온 사원에도 들르자고요. 가는 길에 그녀는 그에게 영웅과 짐승왕의 동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동상에 검은 마법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파랗게 빛날 때만 작동해요. 사토는 물었어요. 그러니까 영웅과 함께 파랗게 빛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녀가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영웅일 필요는 없어요. 가끔은 검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도 해요.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서 그들을 놀라게 하며 말했어요. 검이 선택하는 사람은 전혀 영웅일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좋은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자이나가 사택에 말했다. 저게 오르나야. 성주 살루의 사제이자 딸이야. 내 엄마가 그녀를 키웠고 갑자기 누군가 오르나를 부르자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달려갔다. 그들이 사원을 떠나자 자이나는 그들을 태우기 위해 마차를 불렀고 사토는 옆에 서서 받은 업데이트를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인벤토리에 있는 유성이 강력한 몬스터를 존재해서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생각했다. 잠깐 내가 게임을 해킹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니야. 조용히 있는 게 좋겠어. 목표가 되지 않으려면 저 자세를 유지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내게 무너져 내릴 거야. 그는 자이나와 함께 마차에 올라타고 그녀는 그에게 방어탑을 보여주며 작은 투어를 시작했다. 하늘을 나는 드래곤이나 괴물이 그 위를 지나가면 즉시 벽에 설치된 무기와 마법에 의해 처치되었다. 하지만 약 40년 전 검은 드래곤이 나타나 탑 전체를 파괴했다. 살루 자체가 황폐해졌다. 사토가 물었다. 영웅이 나타나서 막았나요?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 영웅을 소환하는 것은 에픽 제국에서 마법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공격은 마지막 야수왕의 공격 후 60년 만에 발생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도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그를 제때 소환할 수 없었다. 그들이 계속하던 중 열렬한 연설을 하는 남자 주위에 모인 큰 군중을 발견했다. 그의 일의 이름은 리더 자르킨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며 야수족은 사악한 야수왕의 하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돌을 사서 무방비한 노예 아이들에게 던지도록 설득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무지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를 믿고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이나는 그 광경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달려가서 아이들 앞에 섰으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아이들은 어린이야. 제발 죽일 셈이야. 리더는 대답했어요. 너도 야수왕의 추종자일 테니 돌로 쳐버려. 무지가 군중을 사로잡았어요. 의심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모두 의심받았어요. 그들은 양처럼 맹목적으로 따랐다. 그때 사토가 드디어 나섰다. 그는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소리치는 남자가 진짜 리더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진짜 잘키는 한쪽에 앉아 그의 보조가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이나는 재빨리 바람방어 마법을 시전하여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했다. 사토는 진짜 리더에게 날아가 그를 가격한 후 모든 사람 앞에서 광장 중앙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군중에게 말했다. 이 남자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그 돌들이 신성하다고 말하고 무고한 노예 아이들에게 던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낭비한 돈에 화가 났다. 심지어 일부는 사토를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리고 야수왕의 동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갑자기 땅에 누워있던 지도자가 무서운 괴물로 변했다. 자이나는 지원군을 데리러 달려갔고 사토는 노예들을 풀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말했어요. 목걸이로 묶여 있어서 지도자를 거역하면 목걸이가 조여지고 목을 조르니까. 그래서 그는 직접 목걸이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자이나는 지원군과 함께 돌아왔지만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괴물이 변신을 완성했어요. 모든 사람을 포획해서 이상한 미지의 장소로 데려갔어요. 그는 말했어요. 야수왕의 은신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괴물의 원료가 될 것이며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사라졌어요. 사토는 돌도 울게 만들 조건에 처한 노예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그들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들은 이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타마, 바치, 리자야, 그리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물과 약, 옷을 주었다. 그 후 그는 장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출입구를 지도에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이나가 병사들과 함께 다른 방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먼저 그녀에게 가기로 결정했다. 타마, 바치, 리자가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그는 리자에게 검을 건넸다. 그녀는 마디였고 유일하게 전투 기술이 있었다. 그는 말했어요.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그는 바치에게 무언가 냄새가 나면 알려달라고 했다. 타마에게도 무언가 보이면 똑같이 해달라고 했다. 갑자기 바치는 말했다. 나는 피냄새가 난다. 멀리서 오는 것 같다. 괴물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 사토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했다. 라이자는 괴물을 몰래 지나가거나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매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그들은 너무 늦을 거야. 그는 동의했고 그들은 괴물을 공격했다. 라이자는 괴물의 핵을 회수해 사택에 나중에 팔라고 주었다. 그는 그녀가 핵을 흡수하는 순간 레벨이 상승한 것을 알아차렸다. 첫 번째 괴물을 처치한 후 그들은 이상한 지역을 계속 탐험했다. 사토는 타마와 바치의 레벨도 올려주고 싶어 생각하며 그들에게 돌을 모아 던지며 훈련하라고 명령했다. 갑자기 또 다른 괴물과 마주쳤다. 사토는 총알을 꺼내 머리에 쏘았다.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졌다. 괴물이 약해지자 그들 중 한 명이 나서서 핵심을 회수했고 점차 레벨이 올라갔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눈이 사방에서 튀어나온 무서운 거대한 벌레가 나타났을 때였다. 사토는 외쳤다. 바치야, 돌을 던져서 주위를 돌려. 하지만 불쌍한 소녀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울면서 도망쳤다. 사토는 그녀를 두고 가지 않았다. 그는 혼자 벌레를 쓰러뜨리고 조심스럽게 바치를 데리고 와서 말했다. 너는 돌아가서 직접 핵심을 회수해야 해.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핵심을 차지하며 돌아왔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했지만 그가 말했어요. 괜찮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나는 너를 걱정해. 잠시 후 모두 자연스럽게 수준이 올라갔어요.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몬스터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쥐, 개구리, 그리고 온갖 기괴한 생물들을 만났어요. 마치 악몽의 동굴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피로가 심하게 몰려오자 사토가 드디어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잠깐 쉴까? 그들은 극도의 피로로 땅에 쓰러졌어요. 사토는 그들을 모아 일어나기 전에 진짜 쉴 수 있도록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들은 여행을 재개했고 리자는 물었다. 불을 피워서 개구리를 요리해도 될까요? 너무 배고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예요. 사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 그는 지도를 확인하고 말했다. 거의 나가고 있어.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대한 슬라임 괴물을 만났다. 사토는 괴물의 얼굴을 정통으로 쏘았지만 괴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을 흡수했다. 그는 괴물의 레벨을 확인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았다. 그의 총알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리자, 차분하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지만 이건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창을 몬스터의 핵에 꽂았어요. 즉시 녹아내렸어요. 사토가 웃으며 말했어요. 좋았어. 드디어 머리를 쓰기 시작했군요. 갑자기 바치가 다시 피냄새를 맡았어요. 그녀는 그룹에 경고했고 사토는 모두 멈추라고 명령했어요. 벽에서 40레벨 늑대가 나타났어요.
눈이 불타는 듯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힘차게 사토를 향해 돌진했어요. 하지만 사토는 치명적인 스킬을 사용해서 몬스터를 땅에 뒤집어 엎고 지옥에서 나온 구멍처럼 구덩이로 삼켜버렸어요. 그들은 계속 나아가서 아직 살아있는 거미줄에 감긴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들을 풀어줬고, 첫 번째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여기서 나를 구해주면 꿈에도 못 꾸던 보상을 줄게 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상인이었지만 세 번째는 사토가 처음 도시로 왔을 때 아이들에게 소리쳤던 그 깡패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방치에게 무기를 포기하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사토는 그를 보고 말했다. 넌 이기적이고 깡패야.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을 찾아서 구해달라고 했. 그들은 그를 두고 떠났다. 하지만 곧 진화와 병사들이 수많은 점액 괴물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발견했다. 전투가 시작됐고 모두가 병사를 도우려고 흩어졌다. 놀라운 일은 그 깡패가 간신히 자신을 풀어냈다는 것이었지만 곧 괴물이 그를 공격했고 그는 무력했다. 바치와 타마가 뛰어들어 괴물을 쓰러뜨렸고 그를 멍하게 만들고 부끄러워하게 했다. 두 작은 노예 아이들이 그를 구한 것이다. 사토는 자이나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기쁨으로 빛나며 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오르나는 말했다. 로맨틱한 장면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어때? 우리는 아직 감옥에 있어. 그녀는 사택에 그들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괴물과 이 장소의 구조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았다. 자이나는 충격을 받으며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떻게 슬라임 괴물의 약점을 알았어? 그는 대답했다. 리자가 말해줬어. 그녀는 충격을 받아 말했다. 여자애가, 너는 여자애와 함께 있었어. 오르나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집중하세요. 지금은 질투할 때가 아니에요. 군인들은 출구를 찾으려고 수색했고 잠긴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타마가 이상한 벽을 발견했고 사택에 말했어요. 사토는 그것이 숨겨진 문임을 알아챘어요. 그가 확인하러 가자. 군인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상자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 상자는 함정이었고 여기로 데려온 괴물이 튀어나왔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격렬해졌어요. 괴물이 상자에서 나오자 사토는 타마, 바치, 리자에게 위험이 닥쳤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재빨리 그들을 재웠고 옆으로 옮기면서 혼잣말로 생각했어요. 이걸 빨리 끝내야 해. 군인들은 위치를 잡았고 주 마법사인 자이나를 선두에 세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주문이 너무 느리다는 거였어요. 괴물은 10배 더 빨랐어요. 누구든 주문을 외우려고 할 때마다 괴물이 그들을 치기 전에 공격해서 계획이 모두 망가졌어요. 혼란 속에서 사토가 이전에 구한 상인이 전투에 합류하여 모든 화염 마법을 사용했지만 괴물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토는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괴물이 마법 보호 주문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재앙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어둠 속에서 무서운 늑대가 나타나 사토를 공격하여 그를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고 그곳에서 감옥의 다른 방으로 떨어뜨렸을 때 발생했다. 하지만 사토는 그냥 사람이 아니었다. 괴물이 가까이 오자마자 그는 가방에서 날카로운 검을 꺼내어 순식간에 그것을 반으로 베어버리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방으로 다시 달려갔다. 갑자기 마스크를 쓴 남자가 군중 한가운데 나타나서 말했다. 이 괴물은 나에게 맡겨. 내가 처리할게. 모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 자랑쟁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그 남자는 믿을만해 보였다. 그는 땅에서 돌을 집어들고 괴물에게 던졌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괴물이 실제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바위가 그것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한 걸음씩 물러나며 눈에 띄게 흔들렸다. 하지만 모두가 전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괴물이 미친 듯이 웃었고 진짜 충격은 또 다른 괴물이 땅속에서 나타났을 때 왔다. 그냥 어떤 괴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야수왕 자신처럼 보였다. 거대하고 무섭고 그 수준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갑자기 모두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며 두려움에 쓰러졌다. 하지만 그때 가면 쓴 남자가 사토 자신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힘을 숨기기 위해 낯선 사람인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너무 지나쳤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 괴물은 멈출 수 없는 신처럼 행동했다. 사토는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 검을 뽑아 한 번의 일격으로 괴물을 반으로 가르었다. 모두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괴물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침내 그들은 감옥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평소처럼 지원군은 이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늦게 도착했다. 사토는 리자, 바치, 타마를 데리러 가서 그들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러자 상인은 2명의 소녀를 더 내놓았는데 하나는 루루루, 다른 하나는 아리사라고 하며 말했다. 너희 생각은 어때? 그것도 사고 싶어. 사토가 새로운 노예들과 앉아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매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2 소녀가 그의 이름을 실제 일본어 화자처럼 정확하게 발음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일본어로 너의 머리에 거미가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나한테서 떼어내 라고 했다. 즉, 그녀는 그가 한 말을 이해했다는 뜻이었다. 그는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새로운 기술을 얻은 건가?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고는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다. 그냥 소녀들을 사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자. 그는 그들을 팀에 소개했고 바치, 타마, 리자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루루와 아리사는 마치 새로운 집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리사는 먼 도시의 부유한 가정에서 왔다고 말했고 루루의 외모는 그녀가 거리의 고아였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모두가 여관으로 가는 길에 사토의 팔에 매달렸다. 사토가 제안했다. 먼저 식사를 하고 쉬는 게 어때? 모두가 동의했다. 하지만 각 소녀들은 자신만의 욕구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 특정 요리를 원했다. 그래서 사토는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다. 그들의 눈은 반짝였고 기쁨에 꼬리가 흔들렸다. 그들은 모든 음식을 집어삼키고 접시까지 핥아먹었다. 사토는 그들이 드디어 유대감을 형성하고 팀으로서 기능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그는 말했다. 계속 먹어. 나는 몇 가지 사러 나갔다 올게. 소녀들은 그와 함께 가고 싶다고 투덜거렸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아니, 그냥 쉬어. 금방 돌아올게. 물건 좀 챙기고 있어. 그는 나가서 그들이 대중 앞에서 왕족처럼 보일 수 있는 옷을 사왔다. 그가 여관으로 돌아오자 여관 주인은 그를 왕처럼 맞이하며 말했다. 당신의 방은 당신이 떠났을 때와 똑같아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소녀들을 위한 방이 있나요? 그녀는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여관이 완전히 꽉 차 있어요. 하나도 빈 방이 없어요. 그러자 아리사가 제안했다. 우리는 마구간에서 잘 수 있어요. 사토는 생각하다가 사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물었고 그녀는 말했어요. 마구간은 비어있고 원하시면 옥상도 비어있어요. 사토는 직접 그곳을 준비했고 말했어요. 필요하면 그냥 불러주세요. 금방 달려갈게요. 다음날 아침 자이나가 찾아올 것이라 일찍 일어났어요. 그녀를 산책시켰고 그가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아리사를 보자마자 그는 그녀가 전날 밤에 들려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왕국이 파괴된 공주였고 아버지인 왕은 처형당했고 그녀는 루루와 함께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 후 노예 상인에게 잡혀서 그 이후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했어요. 사토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방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소녀들을 데리고 가서 원하는 걸 사세요. 그 소녀는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감사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이나였다. 그의 친절함을 보니 그녀는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자이나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무엇을 할 계획이었나요? 그는 대답했다. 나는 소녀들이 마구간보다 더 깨끗한 곳에서 잘 수 있도록 찾고 싶어. 그녀가 안쓰러웠다. 그녀가 말했다. 도와줄까? 그는 대답했다. 가자. 어차피 나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어. 그들은 장소를 찾으러 갔고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소녀가 그에게 말했다. 여관을 전전하기보다는 집을 임대해서 정착하는 게 어때요? 그는 동의했지만 그가 짐승과의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여러 집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음산하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며 또 하나는 너무 작아서 마치 관처럼 느껴졌다. 소녀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그에게 말했어요. 오늘 밤 들를게요.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녀는 신이 나서 즉시 동의했어요. 여관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자인에게 돌아서서
어딘가에 나가서 기분 전환하자고 했어요. 나디가 끼어들어 말했어요. 방금 열린 새 시장이 있어요. 당신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자인에게 윙크하며 필요하면 말해요. 라고 덧붙였어요. 시장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소녀들은 사토를 보고 신나서 달려가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머리, 새로운 옷을 자랑했어요. 모두들 매우 행복했어요. 사토는 독서에 도움이 되는 카드를 파는 남자를 발견하고 소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몇 장을 샀어요. 그런 다음 소녀들은 그에게 광장에서 공연을 보러 가자고 졸랐고 물론 사토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공연에 소녀들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인에게 사과하러 갔어요. 그녀는 친절하게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는 리자에게 표를 사러 가라고 돈을 건넸어요. 지아이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선물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아리사가 붙어 있자 결국 그녀에게도 무언가 사주게 되었어요. 그 후 모두 함께 공연을 보러 갔어요. 공연이 시작됐지만 모든 소녀들이 말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항상 경계심이 강했던 리자조차 음식 냄새에 이끌려 집중을 잃었어요. 사토는 지아이나와의 낭만적인 순간을 낭비한 것 같고 결국 여자아이들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지아이나는 이야기 속에 몰두했어요. 마법사가 공주를 사랑하게 되고 그녀의 사악한 약혼자가 방해하며 마법사는 죽지만 다시 태어나 복수하려 하고 왕국을 흔든다. 하지만 결국 신비로운 기사에게 다시 죽게 된다. 쇼가 끝나고 사토는 잠시 방황했다. 소녀들은 슬픈 결말에 울며 나왔다. 자이나와 아리사는 연극의 결말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사토가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아리세게 사과하게 한 후 음식을 대접하며 화해했다. 리자는 음식을 사러 갔다. 자이나는 그녀의 유닛과 만나 왕국의 경계를 넘어온 거대한 파리떼에 의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 순간 타마와 바치는 거대한 파리를 잡아 사토 앞에 던졌다. 그는 그것을 분석하고 재앙이 일어날 것을 발견했다. 거대한 파리떼가 도시로 향하고 있었다. 사토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르게 팀을 배치했어요. 일부는 여관을 지키고 다른 이들은 그와 함께 싸웠어요. 예상대로 무리가 일찍 도착했어요. 성벽이 많은 적을 막았지만 일부는 뚫고 들어왔고 경비병들은 진을 쳤어요. 사냥과 전투가 시작됐고 각 그룹은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재앙이 닥쳤어요. 몇 마리의 파리가 나디의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사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달려가 그녀를 구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재빨리 파리를 쫓아냈어요. 나디와 가게 주인도 도와줬고 모두 함께 무리를 물리쳤어요. 가게 주인은 엘프라서 마법을 썼어요. 사토가 마침내 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도시가 파리에서 깨끗해졌고 군인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이나는 일어난 일 때문에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했다고 말하며 그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를 바랐지만 의무는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날 밤 여관 주인은 사토와 팀 전체에게 도시를 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잔치를 열었다. 그녀는 온갖 종류의 요리를 준비했고 그들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다. 사토는 조금 긴장을 풀기 위해 산책을 나갔지만 가는 길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에게 공격을 받았다. 주저하지 않고 사토는 총을 꺼내 공격자를 쐈다. 그의 얼굴을 드러냈을 때 그는 공주를 지켜라 라고 속삭이는 이상한 생물을 보았다. 사토는 그를 재빨리 들어 올려 나디의 가게로 데려가 거기 있는 엘프에게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그가 숨기고 있던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엘프 종족의 작은 공주를 발견했다. 사토가 가게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종족인 소녀를 알아보는 엘프 가게 주인을 발견하고 그녀를 미아라고 부르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했어요. 그녀를 안고 보호하던 이상한 생물은 완전히 지친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피와 피로의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어요. 모두 걱정하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죽을 것처럼 보였어요. 나디가 나서서 빨리 도움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누군가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바라면서 사토도 바로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는 그녀를 밤길에 혼자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누군가 납치하려 할까 봐서. 다음 날 그는 여관으로 돌아와 아리사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는 덧붙였어요. 오늘은 늦을 거예요.
나디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발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가게에 가서 나디에게 미아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지금 괜찮다고 대답했다. 어제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조금 지쳤을 뿐이다. 그 피로는 마법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었고, 그녀를 위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희귀하고 비싼 약을 사주거나, 그녀가 재충전할 수 있는 특별한 곳에 데려가는 것이었다. 갑자기 미아가 깨어났고,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상한 곳에 있는 것이 처음이었다. 나디는 그녀를 위로하며 가게 주인인 아리사가 엘프이며 곧 그녀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아는 그 이름을 듣고 전에 들어본 것처럼 반응했다. 사토가 차분하게 들어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어젯밤 너를 구한 사람이다. 나디는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잠시 그들을 떠나고 두 사람을 남겨두었다. 사토는 그녀와 앉아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엘프 종족과 함께하는 영혼들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순진하게 대답했다. 나는 몰라. 그가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그녀는 한마디로 대답하고 대화를 짧게 끊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서 떠나려 할 때 그녀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원하던 대로 조금 더 앉아 있었다. 그가 여관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소녀들이 그를 위해 사준 카드로 읽는 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앉아 미아와 그녀를 보호하는 쥐 생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공주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반짝였고 그녀를 보러 가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끊임없는 졸림 끝에 그는 굴복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로 데려갔다. 그가 떠나려 할 때마다 미아가 그의 옷에 매달리며 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애착을 보였다. 그는 그런 애착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나디는 나중에 그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말하길, 너는 한동안 일하지 않았잖아. 너는 상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수레는 어디 있니? 모든 상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수레. 그가 대답하길, 내 수레는 파괴됐고, 별똥별이 떨어졌을 때 말들도 달아났다고. 나디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너에게 100만 동전 가치의 거래가 있다고. 한 상인이 그의 수레를 반값에 팔고 있어. 멋진 거야. 그리고 말 2마리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하지만 사토는 그녀에게 말했어. 나는 상인일지도 모르지만 한 번도 수레를 몰아본 적도 말을 타본 적도 없다고. 그때 루루가 끼어들어 말했어요. 저는 한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운전해 본 적이 있어요. 2마리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원하시면 제가 운전할 수도 있어요. 그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서 나디에게 수레를 예약할 보증금을 주었어요. 그는 나디가 나머지를 가져가게 했어요. 그 후 그는 소녀들을 캠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여관 안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경치가 바뀔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은 장소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그가 차를 끓이고 있을 때 큰 휘파람 소리에 모두 놀랐어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안심시켰어요. 그건 그냥 물이 끓고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 완전히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리사는 갑자기 과학 선생님처럼 변해 물이 끓을 때 왜 휘파람 소리가 나는지 설명했어요. 사토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처럼 그들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사토가 이전에 도와준 몇몇 짐승족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들이 추가 음식을 가져와 감사의 표시로 사택에 주었다. 그는 기뻤지만 음식을 받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더 필요할 수도 있었다. 결국 그는 거래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가져온 과일과 교환으로 고기를 주었다. 그 후 그는 루루와 함께 수레를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러 나갔다. 나디가 그에게 말했다. 미아를 데려가서 그녀의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은 어때? 그는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겠다. 지금은 운전하는 법만 배우면 된다. 그는 룰루와 함께 타고 너를 믿고 있어 라고 말했다. 룰루는 긴장하고 매우 수줍어했기 때문에 그는 편하게 해 라고 말했다. 나는 내 큰형 같은 존재야. 미아의 가족을 생각해봐. 그 말에 그녀는 긴장이 풀렸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자,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라고 말했다. 집중하자. 이제 진지하게 배울 시간이야. 너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녀는 그에게 고삐를 건네주고 말을 움직이는 법을 가르쳤다.
밤이 되어 그들이 타고 있을 때 사토는 뭔가 이상한 느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차가 지나가고 나무에 앉아있던 부엉이 한 마리가 날아와 지나가는 마차에 내려앉았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결국 그들은 무사히 여관에 도착했고 미아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디와 매니저가 사준 약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 사토는 그녀의 회복을 축하하기로 했다. 그는 미아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특정 요리를 말했고 그는 기쁘게 여자들에게 말했다. 큰 양을 사와 파티를 할 거야. 하지만 축하 준비를 하던 중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빨간 눈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는 돌아서서 믿지 않았던 그 부엉이를 다시 보았다. 그 눈은 이제 밝은 빨간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가게로 돌아와 미아를 지키던 주의 미조를 찾았다. 그는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공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마뱀 민간 무리에게 납치되었다가 탈출했고 그녀를 구한 빨간 방패 미조를 만났다고 했다. 그들은 수루로 가서 매니저를 만나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토 덕분에 드디어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에 여자아이들로부터 큰 비명이 들려왔다. 사토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천둥 소리에 겁먹은 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마스가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올빼미가 완전히 다른 생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무서운 괴물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무서운 악의 존재가 나타나 그들에게 정신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사람을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고 심지어 눈을 깜빡일 수도 없었다. 하지만 미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힘을 다해 저항하려고 애썼다. 특히 그가 느끼기에 그 괴물은 이전에 미아를 납치하려 했던 같은 존재였다. 아리사도 저항 마법을 사용하여 그 괴물의 통제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갑자기 사토는 집중하여 마음속에 정신 테이블을 뒤집고 최근에 해제한 저항 기술을 활성화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 괴물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서 있는 동안 이상한 이름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제인. 그는 계속 자신에게 물었다. 이 이름을 어디서 들었던 거지? 왜 이 이름을 앞에 있는 생물과 연결했지? 그러자 그 생물은 미아 쪽으로 다가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 있게 말했다. 너를 데리러 왔어. 사토는 차분히 그 길을 막으며 정중하게 말했다. 내 이름은 사토고 나는 평범한 상인일 뿐입니다. 그 생물은 사악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말하는 모습과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단순한 상인 같지 않다는 걸 보여줘. 하지만 상관없어. 네가 방해하지 않는 한 나는 미아를 데리고 떠날 거야. 그러자 사토는 차분하지만 치명적인 진지함으로 말했다. 이 소녀는 나에게 친구이자 여동생 같은 존재야. 그녀가 원하지 않는 한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그때 그 생물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긴장이 고조되었다. 사토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폭력을 선택했다. 힘껏 돌진해 그 생물의 배를 가격했다. 그러나 그 주먹은 몸이 없는 그림자처럼 그를 통과해버렸다. 사토가 땅에 쓰러졌다. 그 생물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사토를 공중으로 던지고 야만인처럼 바닥에 내리쳤다. 아리사는 분노로 미쳐버리며 외쳤다. 내 주인을 때리다니 너란 괴물. 그녀는 마법을 사용해 그에게 실제로 상처를 입히는 강력한 주문을 걸었다. 그 생물은 더욱 분노하며 소리쳤다. 어떻게 나를 그런 약한 인간과 비교할 수 있지? 그는 미아를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하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녀를 넘겨주라고 말했다. 그때 미아는 운명에 항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도망치고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리사는 용감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목숨을 걸고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택에 당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녀는 사택에 물러서라고 말하고 더 강력하고 폭력적인 마법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그것을 괴물에게 발사했어요. 너무 강력해서 그녀의 머리 색깔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마법의 폭발조차 그를 통과해 뒤쪽 벽에 부딪혔어요. 이제 지친 괴물은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는 미아를 붙잡고 이상한 포털을 열어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포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어요. 사토는 나디에게 아리사와 함께 있으라고 말하고 미아를 구하기 위해 포털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뛰어들었다. 갑자기 그는 우주처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계에 있게 되었다. 그의 에너지는 하나씩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는 끝장이었다. 더욱 나쁜 것은 길을 안내할 지도조차 없었다. 그곳은 모든 방향이 봉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주변 세계가 흔들리며 더 선명해졌다. 그는 미아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고 그녀 옆에 요정이 그녀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괴물이 계단을 내려오며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생물은 그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어떻게 내 정신의 감옥에서 탈출했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걸 살아남은 사람은 영원한 왕과도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사토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미아를 구하기 위해 곧장 달려갔다. 그러나 세계가 다시 변했고 주변이 뒤섞였다. 갑자기 그는 매우 높은 곳에 서 있었고 거대한 나무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야 할 다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리를 건너고 마법 총으로 날아다니는 괴물들을 물리치며 나무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지도를 발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나무 안의 지역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그는 나무의 정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문을 열고 숲에 요정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깨어났고 그는 그녀와 싸워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피곤하고 마법 포인트가 필요해. 나에게 주면 내가 스스로 길을 열어줄게. 그는 즉시 동의하고 그녀에게 포인트를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고 그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 엘프 언어로 쓰여진 글이 있는 연구실에 들어갔다. 그 글을 통해 그는 이 연구실이 미아의 가족과 가게 관리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후 그는 요정에게 돌아가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와줄 방법을 모르겠지만 이곳의 수호자를 물리칠 수 있다면 아마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안했다. 그는 동의했고 그녀는 그를 100층으로 보냈다. 거기서 그는 3명의 소녀를 만나 이 단계에 도달한 것을 축하받았고 여기서 이기면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중 한 명이 그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정말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방에 그녀는 고통에 쓰러졌다. 그는 그녀가 안쓰러워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 후 그는 첫 번째 요정의 방처럼 보이는 또 다른 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바닥에 쓰러져 기운이 빠진 요정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죽은 줄 알고 물을 좀 뿌렸다. 그녀는 깨어나서 너의 에너지에 감사해 라고 말했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1층에서 만난 요정과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내는 여러 버전이 있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그는 그녀에게 나무의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녀는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180층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날아다니는 곤충들로 가득 찬 세계를 발견했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들을 몰아낸 후 그는 나무에 큰 구멍을 뚫고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계속 올라갔어요. 층층이 올라가서 결국 꼭대기에 도달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미아와 괴물을 만났어요. 그 생물은 그가 이렇게 빨리 도달한 것을 축하하며 말했어요. 내 전투에서 이기면 너에게 성스러운 영웅의 마법 검을 줄게. 사토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괴물은 자신을 싸우기 위해 따르는 자들의 군대를 소환했다. 그는 말했다. 영웅의 칭호는 그것을 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고 나서 그 생물은 미아를 데리고 나무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토를 무서운 전장에 혼자 남겨두었다. 이 지옥 같은 서사시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이것은 지옥 그 자체에서의 전투이다. 우리의 존경받는 사토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 생명의 나무 안에서 괴물에게 충성하는 여성 전사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들은 100명이 넘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예의 바르고 친절했기에 그들을 때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여자들이었으니까 그건 그냥 맞지 않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그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좋아. 그럼이라며 테이블을 뒤집었어. 그는 한 명을 주먹으로 치고
두 번째를 날리고 세 번째는 피했어. 볼리우드 영화 같은 액션 장면의 연속이었지만 미친 애니메이션 예산이 들어간 하지만 그 귀여움은 오래가지 않았어. 그가 진지해지자 도덕을 저버리고 망설임을 깨뜨리며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어. 그들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지. 한 번 더 맞으면 그들은 그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할 거야. 그래도 그는 그들을 끝내지 않았어. 대신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주인이 그들의 생사에 관심이 없는 괴물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이 실패와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득하려 했어. 소녀들은 분노했어. 그가 그들의 주인에 대해 그렇게 말하다니. 대체 어떻게 감히 그들은 엄청난 양의 화살을 모아 한꺼번에 발사했다. 하지만 사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모든 화살을 피했다. 한 소녀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려고 공격을 연달아 시도했다. 하지만 네 번째 공격에서 그녀의 거미손에서 날아가고 그녀는 탈진하여 쓰러졌다. 또 다른 소녀는 모든 힘을 다해 검을 앞에 두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사토는 차분하게 검 끝을 잡아 옆으로 던졌고 그녀도 땅에 쓰러졌다. 전투는 끝났다. 그리고 사토는 그 자리에 서서 너무 쉬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음 층으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괴물이 그를 맞이했다. 괴물은 말했다. 너는 정말 도전할 만한 자격이 있다. 약속한 검이다. 사토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서 물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원하는 거냐? 괴물은 자신의 비극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친구들과 함께 좋은 삶을 살던 평범한 남자였다. 하지만 부유한 남자가 그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그를 누명 씌우고 처형시키며 그의 가족 모두의 목을 그의 눈앞에서 베었다. 그의 아내도 그의 눈앞에서 죽었다. 괴물은 자신이 끔찍한 모습으로 되살아났지만 아무도 그의 고통에서 그를 구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밤의 영원한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존엄하게 죽는 것이었다. 그는 사택의 신성한 검을 사용해 내 고통을 끝내달라고 부탁했다. 사토는 빛나는 파란 검을 뽑아 괴물의 몸을 찔렀다.